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 명으로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연말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의 감소폭 확대로 인해 전체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전자통신, 자동차, 기계 장비 등에서 감소폭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30대에서 유일하게 5만 6천 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10만 8천 명이 신규 신청을 하였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명, 1회당 수혜 금액은 13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21년 세계 강소기업 200개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총 1,443개사가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200개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앙, 지방, 민간 간 협력 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지자체 자율 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스마트 등대 공장은 세계경제포럼이 대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는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인공지능에 의해 제조 공정이 분석되고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며 21년 10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25년까지 100개사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4억 원 이내에서 3년 동안 최대 1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각 기업들이 비대면 채용을 속속들이 채택한 가운데 올해 도입률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1년 대졸 신입 채용 전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언택트, 비대면 방식의 채용 전형을 택한 비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삼성의 첫 온라인 GSAT 시행으로 여러 기업들에서 잇따라 온라인 전형을 채택하며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 채용 전형 유형으로는 화상 면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온라인 인성검사와 적성검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비대면 채용 전형 도입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53.6%로 작년보다 15.0%포인트 증가해 앞으로도 비대면 채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0.5% 인상돼 이달부터 월 평균 2,690원 오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55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1월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434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도 1월부터 월 53만 9,310원에서 54만 2천원으로 2,690원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여파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 8,507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46.4%인 3조 7,594억 원이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한파로 실직자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5개 전자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4일 아산 캠퍼스 7라인에서 단체 협약 조인식을 열기로 하였으며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에 연 9,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인 타임 오프를 인정하는 등 109개 조항의 공식 합의를 진행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대국민 사과가 있던 5월부터 사측과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도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고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1%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 업무 외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으며 고객 또는 민원인, 거래처 직원, 임원의 친인척 등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답변도 54.4%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법 시행 이후 괴롭힘 신고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신고 결과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70%는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덴마크가 노동 유연 안정성 모델을 통해 코로나19에서 촉발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의 지난해 10월 실업률은 4.1%로 같은 기간 유로존 실업률 8.4%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도 처음에는 5월까지 실업률이 5.3%로 뛰었지만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3월 발표한 일자리 유지 계획을 통한 노동 유연 안정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유지 계획은 고용주가 생산 감축에 따라 사업장의 30% 이상 또는 50명 이상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의 75%를 지급하고 해고를 막는 정책으로 30% 이하 50명 미만의 감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업급여 지급 및 훈련기관을 통한 재교육이 실업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세금인 노동시장 기여금이 소득의 8%에 달하는 등 덴마크의 탄탄한 사회 안전망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 구글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거물 IT 기업 중 첫 노조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이름을 따와 알파벳 직원조합이란 이름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는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화이트칼라 출신이며 기업 간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직원의 처우와 복지가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프로젝트 참여, 중국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 개발, 핵심 임원의 성희롱 사건 등으로 구글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노조 가입자 수는 알파벳 전 직원인 26만 명에 비해 400명 수준으로 대표성이 부족하지만 알파벳 노조는 미국 통신산업 노조와 연대해 단체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교과를 개설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업 시수를 조정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 부담이 있다며 사회교과나 직업진로 교과, 직업계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내 내용 체계가 없어 대부분의 교육이 외부 강사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안정적,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일에 쫓겨 만든 누더 기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확정함에 따른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며 특히 사망사고는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달 말에 채용비리에 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채용 취소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처리 및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해 고심 중이나 현재 부정채용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때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인 은행권에서 입증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채용자 측에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되고 구직자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원에 대한 처벌이 담긴 특별법을 이달 내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